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은 94페이지예요. 94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흐름을 잘 이해하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지요. 피할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줄여보자 그랬어요. 그럼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비체험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무엇 때문인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마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좀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인데 공분산이라고 했어요. 이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값이 바로 뭡니까? 상관계수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시킨 값이가 역시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겠고, 값의 범위가 값의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의 범위 어디서부터 될까 합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의미부터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값이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2다, 0.458이다. 플러스 값이란 이야기예요. 이때를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상관값이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상관에서는 두 자산의 뭘 설명합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에 투자는 있고 B 투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A가 예를 들어서 5% 상승합니다. 근데 A가 5% 상승할 때 B는 어떨 것인가? 이걸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A가 5% 상승할 때 B가 어때? 3% 상승한다는 겁니다.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이처럼 동일한 경우. 이때를 우리가 정의 상관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관관계 값은 플러스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 상관관계 있다는 이야기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동일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방향이 동일한 경우다. 자, 그럼 A가 이제 7% 하락합니다. 7% 하락했을 때 B가 어떻습니까? B는 5% 하락하더라. 그럼 이 경우도 방향이 동일하잖아요. 상관관계 값은 플러스 값이다. 정의 상관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에요. 이때를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완전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럼 잡으세요.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방향이 동일하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완전 정의 상관관계다. 완전한 이야기는 어떤지 크기도 동일한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동일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A가 5% 상승했을 때 B가 B도 역시 5%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A가 7%라니까 B도 역시 7% 하락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보세요. 이제 A가 5% 상승했을 때 B가 5% 상승한다. 방향도 같고 크기도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자, A가 7% 하락하는데 B도 7% 하락한다. 방향도 크기도 같다라는 이야기. 이들 뭡니까? 완전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완전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둘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똑같이 움직인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유사해질까요? 상이해질까요? 유사해지겠지요. 그래서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유사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1이면 똑같잖아요. 똑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익률의 움직임은 유사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위험 감소 효과는 즉 분산 효과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요. 작아진다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 감소 효과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세요. 상관계수가 1이다. 이때는 완전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럼 둘이 똑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이 변하는 거 섞어놔 봐야 위험 감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없다. 그럼 결국 우리 이내를 통해서 상관 계수의 값이 1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다. 이때는 뭡니까? 완전 정의 상황에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는 자, 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위험 감소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 하나만 하네요. 그죠? 예. 다음, 상관 계수의 값이 1만 아니라면. 자, 상관 값이 1만 아니라면, 결국 어때?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은 얼마나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률이 다르면, 섞어놓으면 위험 감소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위험 감소 효과가 존재한다. 설령 상관계수 값이 0이라 할지라도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하게 된다. 자, 다시 보세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즉 완전 정의 상황이다. 이건 무슨 둘이 똑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변하는 거 둘 섞어놔 봐야 위험 감소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1만 아니라면 얼마가 다르더라도 수익률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다른 걸 섞어놓으면 위험 감소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있을 때 상관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상관 값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들 우리가 뭡니까? 부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상관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부의 상황이 뭡니까? 네, 수익률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상관계수는 뭘 설명해요?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땐 어때?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다라는 거.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A가 5% 상승하면 B는 어떻습니까? 3% 하락한다. A가 7% 하락했을 때 B는 어떻습니까? 5% 상승한다. 이처럼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어때? 반대인 경우 이때가 어떤지 부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때 상관계수 값은 어때?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보겠는데 완전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부의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률 움직임이 어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동일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A가 5% 상승하면 자, B는 어떻습니까? 5%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어때?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하다. 자, A가 7% 하락하면 B는 어떻습니까? 7% 상승한다.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어때?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상관계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완전 부의 상황에 있다면 뭡니까?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전혀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상관계수의 값이 이처럼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즉 상관계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수익률 움직임은 유사해질까요? 상이해질까요? 상이해지겠지요. 수익률 움직임이 상이할수록 섞어놓으면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위험 감소 효과는 어때?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상관없이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관없이 가장 낮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때는 어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상관계 값이 낮을수록 자, 위험 감소 효과는 어떻습니까? 커진다. 자, 상관없이 가장 낮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 시험 완전 부의 상관관계 있을 때 위험 감소 효과는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상관계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때 어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있을 때는 이제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A와 B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된다. 그럼 A와 B로 포트폴리오 구성되면 A의 투자 비중 60%, B의 40%. 이처럼 투자 비중의 조절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0인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을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있을 때 이때는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0인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모의고사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완전 부의 상황에 있다면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여 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 OX, X 잘못됐죠? 아무리 상황에서 마이너스 할지라도 체계적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성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서 비체계적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최근에 우리 지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표준화는 값이니까 값의 범위가 정해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값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유사해진다. 그래서 1이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뜻이죠. 똑같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1이다. 완전 정의 상황했을 때는 둘이 똑같이 변하니까 섞어놔 봐야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1만 아니라면 얼마 달라도 수익률 움직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하게 된다. 설령 상관계수가 0이라 할지라도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상관계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 움직임은 상이하다. 이런 의미지요. 따라서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즉 완전 부의 상황이 있을 때 이때는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있을 때는 투자 비중의 조절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는 이야기. 어떤 위험? 비체계적이라 쓰겠죠. 그럼 비체계 위험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즉 위험 감소 효과를 크게 얻기 위해서는, 잡으세요.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진다는 이야기 뭡니까? 그만큼 위험을 많이 줄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위험 감소가 크게 얻기 위해서는 상관계수가 높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까? 낮은 자산으로 구성해야 됩니까?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왜? 상관없이 낮을수록 위험 감소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벌써 수익률 움직임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의 분산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수익률 움직임이 상이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 부동산의 분산되는 게 유리할까요? 상이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상황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포트폴리오 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저희들이 이 설명 한번 드렸었죠. 부동산은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더라. 우리는 이것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서 이 기대 수익률과 위험 관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구해보자는 이야기. 그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어떤 것인가?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 자산 보니까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 자산에 투자 비중이 있다. 그럼 각 자산의 투자 비중 여기다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겠지요. 기대 수익률 이걸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뭐든 겁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요령을 잘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자산을 구성되니까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이 있다. 이 투자 비중 여기다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각 자산의 기대 수익, 즉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이 있었죠.
확률. 여기다가 이때 어때? 예상 수익률이 있더라. 예상 수익률. 자, 이걸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뭡니까? 개별 자산, 각 자산의 기대 수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은 확률로 가중평균은 수익률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연습도 좀 되셔야 되겠지요. 자, 이제 95페이지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 통해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자산 비중 및 경상률 예상 수익이 다음 것들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 보세요.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그 이야기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단, 확률은 호황 40%, 불황 60%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주어진 조건을 고려합시다. 상가, 다음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음은 자산 비중이다. 자산 비중 20%, 30%, 50%. 그죠? 다음은 경상률 예상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요. 자,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은 20%, 25%, 10% 주어져 있죠. 다음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이 10%, 8%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정에 확률은 호황 몇 프로입니까? 40%. 자, 불황 얼마입니까? 60%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시험은 나오면 이 표로 나오니까 이 표에다가 호황 옆에다가 어때? 40% 이거 빨리 적어버려야 되겠지요. 그래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 불황 60%다. 얼른 적어놓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연습했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우선다. 각 자산에 투자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각 자산에 기대 수익이 있다. 이걸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여기 보니까 자산 비중이 주어졌네요. 자산 비중이 결국 뭐냐니까 투자 비중이잖아요. 투자 비중. 예, 자산 비중이 투자 비중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자, 각 자산에 투자 비중 나와 있지요. 다음은 뭘 알아야 됩니까?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 이 좋은 조건 보니까 기대 수익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맞죠?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기대 수익 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른 여러분이 이 표 가운데다가 여기에다가 기대 수익률이다 해서 하나 만들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럼 잡으세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먼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것은 각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 이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 비중, 즉 자산 비중 여기에다가 기대 수익률 곱해서 나온 값들을 어떻습니까? 모두 더해버리면 포트폴리오 때 기대 수익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어떻게 한다? 투자 비중에, 즉 자산 비중에, 자,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자산 비중 나와 있네요. 그러나 기대 수익이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 얼른 옆에다가 기대 수익 하나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만들어서 기대 수익 계산서 여기에 적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걸 이제 메모리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것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구해야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이 호황, 불황일 확률이 5대5로 주어진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비법 활용 되겠죠? 그렇지만 5대5가 아닐 때는 어때요? 우리 원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먼저 상가입니다. 상가. 자, MC 몇 번 눌러버리시고요. 자, 0.4 곱하기 0.2 M 플러스 0.6 곱하기 0.1 M 플러스 그리고 M을 누르시면 되겠지요. 얼마 나옵니까? 14%다. 나오죠? 14%서 상가는 14%다. 다음은 이제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구합시다. 자, 다시 MC 몇 번 눌러보시고요. 0.4 곱하기 0.25 M 플러스 0.6 곱하기 0.1 M 플러스 그리고 M을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16%가 나오지요. 다음 아파트입니다. 자, MC 몇 번 누르시고요. 0.4 곱하기 0.1 M 플러스 0.6 곱하기 0.08 M 플러스 그리고 M을 누르시면
8.8%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8.8%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 트렌드를 이제 자 기대 수익을 다 구했습니다. 기대 다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자산 비중, 즉 투자 비중에 기대 수익을 어떻습니까? 곱해주고 예, 나온 값들을 어떻습니까? 모두 더해주면 어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한 번 더 활용하면 되겠지요. 자, 이제 MC 몇 번 눌러버리시고요. .2 곱하기 .14 m 플러스 .3 곱하기 .16 m 플러스 .5 곱하기 .088 m 플러스 그리고 m을 눌러보세요. 얼마입니까? 0.12다. 알 수 있겠죠? 0.12.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은 얼마 됩니까? 1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구하는 문제도 최근 3개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이제는 이런 문제도 변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런 문제 되면 더 이상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연습은 어때? 하셔야 되겠죠? 하셔서 반드시 이런 문제도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 우리 메모리 활용하면 충분히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꼭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구했어요. 그 다음은 뭘 구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 위험을 구해야 되겠지요. 포트폴리오 위험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은 어떨 것인가? 우리 편의상 여기 이제 상가를 A다 표현하겠습니다. 오피스텔 B다. 다음 아파트를 C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왜? 제가 판사면서 상가, 오피스텔을 다 적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로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WA의 제곱 시그마 A의 제곱입니다. 이때 A가 뭡니까? 지금 상가를 뜻하는 거예요. 이 식적으면서 여기다 상가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부호로 나타냈어요. 보기만 하셨어요. 자, WA의 제곱이다. 뭡니까? 상가의 투자 비중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상가의 투자 비중이 얼마입니까? 20%지요. 0.2의 제곱 이 값입니다. 다음, 이제 상가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상가의 어때?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즉, 분산값이 되겠죠? 이걸 상가의 투자 비중의 제곱 곱하기 상가의 어때? 분산값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플러스. 그래서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WC의 제곱 시그마 C의 제곱 플러스 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플러스 자, 이 WA WC 시그마 A 시그마 C 로 AC 플러스 이 WB WC 시그마 B 시그마 C 로 BC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분산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제곱권 자, 이걸 취해주면 자, 이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값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말라 그랬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보는 걸로 만족하고 깨끗이 어때? 우리도 포기하고 포기한다 그랬죠? 깨끗이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포기할 걸 알면서 어때? 굳이 제가 왜 적었겠어요? 알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과시하기서 적어드렸다. 사실 과거에 한번 이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이야기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이유는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서 계속 적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요가 위험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표 평상에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나타내보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Y축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자, 다음 X축은 포트폴리오 위험이다. 표준 편차의 값이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 얼마입니까? 12%다. 그럼 이제 표준 편차 구하시면 자, 표준 편차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점 연결해서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좌표 변상에 나타내 볼 수 있더라. 우리는 수많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좌표 변상에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가 융합 관계로 해서 좌표 변상이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중에 뭡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 이게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 선택이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를 선택해 먼저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뭘 고려할 수 있어요? 지배 원리 고려할 수 있겠죠? 지배 원리에서 먼저 우리는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찾는다는 이야기. 지금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다. 이걸 우리 흔히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찾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지배 원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동일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자 보세요. 이제 이 크기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이야기. 그럼 동일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지배를 충족시키는 이야기는 뭡니까?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이 선상에 있는 나머지는 모두가 지배당하니까 투자돼서 배제가 되겠죠, 이제. 다음, 기대 수익률이 이 크기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이 크기로 같지만 위험이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이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 이 중에 지배를 충족시키는 얘기는 위험이 어때?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이 선상인 포트폴리오 모두가 지배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하시죠. 자, 이 크기로 위험이 같습니다. 크기로 위험이 같다. 그럼 동일한 위험 하에서 기대 수익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지배를 충족시키는 뭡니까?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상에 있는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모두가 지배 당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지배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찾는 이야기야. 자, 이점 지배 원리를 충족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이걸 선으로 연결시켜보자. 이 선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랍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뭡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를 말하는 것인가? 의미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때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어때?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어때?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미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것은 동일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고,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저희들 지난 시간에 지배 원리 설명드려서 4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4번 케이스는 서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배 당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때? 지배 원리를 충족시킨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때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선으로 연결한 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효율적 프론트다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서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이 중에 지배당은 없다.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가 지배를 충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의 기대수익 위험, 오피스텔의 기대수익 위험, 아파트의 기대수익 위험 이걸 고려해서 좌표 변사의 점으로 나타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연결한 선이 바로 뭐가 된 겁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이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차서 선으로 연결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생각하시고,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더라.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효율적 프론티어 여기에 의해서 효율적 프론티어 아래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한테 지배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포트폴리오는 지배당한다. 그럼 이제 남는 건 자,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A 포트폴리오, 여기가 B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가 C 포트폴리오, 여기는 D 포트폴리오다.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포트폴리오는 서로를 지배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자, 보세요. B가 A보다 기대수 높고 위험도 크잖아요. 뭐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모두가 지배율을 충족하게 된다. 결국은 지배율을 충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는 게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 모두가 지배 원리를 충족하게 된다. 그럼 결국 지배 원리 입간다면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죠? 이게 이제 지배 원리 평균정책법의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선택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서는 여기에 투자자의 무차별 효용성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줄여서 무차별 곡선이다. 이건데,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이걸 결합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배 원리니까 우리들 위험 회피형 투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우리들의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바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상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 원점 볼록한 우상향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뿐이에요. 그죠? 원점에서 볼록한 우상향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민정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민정이. 그런데 민정 혹시 민정 씨 계시나요? 안 계시죠? 자, 민정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민정이란 투자자의 무차별성 이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이 모습. 자, 그럼 보세요. 원점에서 올라간 우상의 모습이죠? 위험 회피형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학서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학서라는 투자인데, 학서의 무차별 곡선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 역시, 원점에서 올라간 우상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다만 성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민정은 뭡니까? 민법. 정동 선생님. 그죠? 학개론이죠.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민정이는요. 민정이는 자,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본인의 무차별성과 결합시켜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 여기가 최고의 만족을 준 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민정이는 이제 무차별성과 결합시켜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결국 지배 원리가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무차별성 결합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민정에게 바로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서입니다. 학서는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이 부분과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 여기가 최고의 만족을 주는다. 그래서 여기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지배 원리가에서는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이루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배 원리가에서는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포트폴리오 선택에서는 본인의 무차별성과 결합시켜서 첫 번째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되는 사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선택에는 이 자체가 지배 원리에, 즉 평균상 지점법의 문제점 한 개점을 극복한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처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입니까? 접하는 점입니까? 접하는 점. 접하는 점. 여기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서 이제 민정이는 A가 최적의 포트폴리오였죠? 학선은 C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였어도 다른 투자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여기 보세요. 민정이와 학서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는 이야기야. 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공격적 투자자일까요? 누굽니까? 학서. 더 공격적이죠? 예, 공격적 투자자다. 상대적으로 민정이는 어떻습니까? 보수적 투자자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밑에 보세요. 이제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그래서 무차별성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그래서 무차별성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급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보세요. 공격적 투자일수록 무차별성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그죠? 보수적 투자일수록 무차별성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또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서 높아지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학선은 정말로 공격적 투자자고, 민정이는 아주 보수적이다. 이건 예를 들어다 뿐이지. 진짜로 우리 민법성이 보수적이다. 이런 건 아니란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예. 한 번은요, 또 이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과거에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조금 친하신 분이 있어요. 친하신 세법사인데, 제가 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같은 학원에서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에서 그분 여기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쉽게 이해하셔서 새가슴, 아주 보수해서 새가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왔어요. 저한테. 너 왜 내가 새가슴이? 그렇죠? 알고 보니까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그 세법선생님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분께 문자 보내는 모양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세법 선생님한테 새가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혼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아신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정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96페이지 상반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포트폴리오는 다 정리해드렸고, 다음은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은 화폐의 시간 가치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합시다. 화폐의 시가치 관련해서는 항상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현금은 크게 우리가 이제 일시불과 연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잡았어요? 일시불, 연금이다. 이렇게 순서를 잡자고 했습니다. 순서는 일시불 그리고 연금이다. 순서해갖고 이 같은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있고, 다음은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면 네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네 가지.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적립액 또는 적금액이다. 그리고 상환액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화폐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거 많은데,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아내. 결국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잖아요. 6가지.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적립의 상환액 모두 6가지잖아요.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6가지 이 중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항상 여러분이 이걸 6가지 중에 뭘 빨리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먼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아야 되겠지요. 또 다음 단계로 미래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가치를 구할 것인가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때 연결시키면 기본이 되는 4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적립액을 구할 것인가 상환액을 구할 것인가 찾아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개념부터 이해합시다. 자, 이제 먼저 미래가치 관련해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순서는 어떻게 잡혔어요? 일시불 연금이다. 잡혔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일시불 들어있죠?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기수를 어때?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기수는 뭘 것인가? 바로 일시불 미래가치 여기다 딱 두 글자만 붙여주면 된다. 어떻게? 계수.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기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 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수를 어때?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 통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 이것만 찾으면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에 딱 두 글자 더 붙이자. 뭐라고? 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산식으로 표현하면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자, 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퓨처 밸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자, 퓨처 밸류다. 이는 일시불 현재가치죠. 자,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 값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뭘 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연금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금 들어있지요. 자, 연금 여기에다가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수 곱해주자. 딱 두 글자 붙인다 했어요. 뭐라고? 계수.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결국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곱하기 어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 주어진 조건 통해서 연금의 미래가치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만 찾으면 계수는 뭘 활용한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딱 계수 두 글자 붙이면 된다 그랬죠? 됐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미래 일정금에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즉 적금액 이걸 구해보자냐. 그럼 미래 일정금액이겠죠. 바로 이분이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될 겁니다. 연금의 가치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되겠다? 감채기금계수 이걸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일정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이야. 자, 적립액 어떻게 합니까? 미래 일정금액 즉 연금의 미래가치 여기다 뭘 곱해준다? 감채기금계수다라는 겁니다.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기금계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다음 연금의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겠지요. 자, 미래 일정에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 기금계수를 활용한다. 결국 미래가치 관련선 세 가지가 있네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 기금계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가치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역시 순서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순서는 어찌한다? 일시불, 연금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자.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일시불 들어있죠? 여기에 일시불 들어있네요.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 곱해주면 되겠다. 바로 계수 두 글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그래서 이제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가 뭘 구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한다. 이거 찾으면 뭘 활용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 미래가치 이거 구한다 찾으세요. 그럼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딱 두 자 붙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찾았어요. 그럼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 산식한다면 일시불의 현재가치다. 자, 이는 어때? 프레젠트 밸류는 일시불 미래가치죠? 퓨처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여기에는 자,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이다. 이분이 의미한 바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이 의미한 바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된다. 그럼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수는 뭡니까? 1 플러스 아래 n승이었지요.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때?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여기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둘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연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슨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보니까 연금이 있지요. 연금. 자, 이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연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연금의 현재가치가 의미한 바가 있죠. 그럼 무슨 뜻인가? 바로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원리금 균등 분할삼아씩 여기서 얼마나 대출 받았느냐 대출금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예요. 그래서 대출금 이걸 거기서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활용한다. 그럼 우리는 연금의 현재가치를 통해서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이라든지 잔금 그리고 잔금 비율 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 잔금 비율 1 구할 때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 나갈 것인가 되죠. 뭡니까? 상환액. 즉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의 현재가치가 있죠? 연금의 현재가치. 여기에 뭘 곱해주는 겁니까?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연금의 현재가치는 뭘 내겠어요? 대출금.
그럼 결국 내가 대출하는 원금의 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매기마다 얼마씩 상환했지 상환액 이걸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값어치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당 상수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현재 가치에서 우리 세 가지 알겠죠?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하겠지요.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 즉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다음 자, 원리금 균등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야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처리에서는 세 가지 했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저당 상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6가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여튼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이 6가지 중에 뭘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나와서 항상 빨리 찾아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뭘 보자 했어요.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찾자 그랬지요.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할 건지 현재가치를 구할 건지 찾아서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는 겁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다음 연금의 미래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는 겁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활용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하세요? 빨리 찾는다. 이 네 가지다가 적립액, 상환액 있죠?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감채행 계수.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구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 찾으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미래가치 세 가지, 현재 세 가지 구분될 수 있어야죠. 먼저 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다 미래가치 말이 들어있잖아요. 미래가치 관련되어 있겠죠. 다음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다. 그럼 구분될 건 감채 기금계수, 저당상수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해보시는 데 있어서 이것도 우리만의 암기법으로 제가 어지로 말 좀 만들어놓은 내용이 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 생각하시고 감채기수는 뭘 한다? 미래가치. 뭘 구할 때? 적립액. 다음은 보세요.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저당 상수는 뭘 해야 됩니까? 현재 가치. 뭘 구할 때? 상환액 구할 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수관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앞서 했지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정계수 둘이 역수관계에 있지요. 다음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역수관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역수관계 이런 거 있다면 우리 절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이렇게 우리말의 비법으로 적어버리자 그랬죠. 순서를 어떻게 잡자? 일시불 연금이다. 그리고 미래가 깜깜하면 다음 일시불 연금이다. 현재 저당 받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그럼 순서는 어떻게 잡자? 일시불 연금 미래 깜깜. 일시불 연금 현재 저당이다. 그래서 이 둘이 역수고 다음 이 둘이 역수다. 얼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디 잡자? 일시불 연금 미래 깜깜, 일시불 연금 현재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여러분들이 핸드폰 상황에서 문자 보낼 때 꼭 이런 기호 많이 오더라고요. 자, 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핸드폰에도 문자 이런 기호 많이 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그 얘기죠?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순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일시불 연금 미래 깜깜,
일시불 연금어때 현재 저당 생각하시고 둘이 역수, 둘이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폐 설치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6가지 중에 뭘 구할 것인가 이걸 찾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